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피해도 큰 상황인데요. 이게 가끔씩 일어나는 이변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늘상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더 불안하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나 사업장이나 이런저런 도로들을 우리가 그동안의 안전 기준보다는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스타트업들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투자 유치 이력, 그리고 재무 정보, 고용 현황, 평판 분석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혁신의 숲이라는 이름의 대표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특정 업계의 정보 서비스가 어떻게 비즈니스로 변할 수 있는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안전 진단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 어떤 게 있을지, 특히 대규모 수해, 호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시점이라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을 모시고 이런저런 궁금한 질문들 좀 던져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명기입니다. 예,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하는 단체입니까? 저희 단체는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를 유촉을 했고요. 네.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하는 역할이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자문이나 또는 음. 컨설팅이나 이제 직원들의 어떤 직무능 향상을 다양한.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그 중에서 건축물 안전 쪽 네, 전문가시군요. 저희는 이제 건설 분야죠. 네. 네. 이번에 수해 때 보니까 뭐 그 대형 건축물 괜찮다고 유명한 빌딩들도 천정에서 물 새고 주차장에 물 차고 혹은 뭐 엘리베이터에도 막 물 들어오고 이런저런 균열과 누수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실 공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호우가 오는 거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어쩔 수 없다는 쪽입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결국은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제가 추정할 때는 어떤 부실 설계라든지 또는 부실 시공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하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실 설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은요. 네. 실제 이제 가장 문제가 이 어떤 배수 설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배수. 네, 예. 이 배수 설계를 할 때는 이 배수 설계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뭐 10년부터 시작을 해서 100년도 이 어떤 강우가 내렸을 때의 어떤 최고치의 어떤 빈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예. 가장 좋은 게 가장 높은 어떤 빈도,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 한 10년에서 30년 범위, 이 정도 범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30년 최근 30년간 없었던 호우는 네.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가정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렸던 호우 중에서 가장 크게 내렸던 이제 그걸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8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이런 비가 내오는 걸 가지고 네.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물이 넘치게 되고 침수가 되게 되고 누수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배수 설계 관련해서 네. 이 설계 기준이 너무 낮다. 결국 설계 기준을 상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빌딩 주차장에 들어오는 물의 배수도 그렇고 네. 그냥 일반 도로에서 빗물을 배수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용량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건축물이 됐든 또는 뭐 도로가 됐든 네. 또는 실제 하천이 됐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 설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설계 기준을 약간 상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왜요? 예.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설계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네. 이 지침이나 고시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발주자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이걸 약간 그 상향을 하게 되게 되면 감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가 증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극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왜 이 네. 도로는 왜 뭐 이렇게 비싸게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감사에서 우리가 많이 비가 내리는 것까지도 감안하려다 보니까 뭐 배수 시설도 더하고 하다 보니 비쌉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 예산 낭비인데요? 라고 지적할 수도 있으니 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 비가 안 오면 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기록적인 폭우가 왔을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제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비싼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과다 설계를 했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네네. 그러다 보니 딱 적당한 수준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네. 혹은 뭐 도로에 배수 시설을 하거나 그게 관행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 부실 시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이제 자재 이 재료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실제 설계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이런 그 자재가 들어오는 걸로 네. 설계가 돼 있죠. 근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사 원가 측면에서 약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저가 자재를 좀 쓰는 거예요. 품질이 좀 낮다든지. 그게 수혜로 연결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콘크리트다. 그러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강도가 나오는 이런 제품을 써줘야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는데 실제 저가의 그런 어떤 강도가 안 나온 제품들 이걸 썼을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누수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배수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재가 저가의 자재를 쓰셨던 이런 원인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사 기간이거든요. 아무래도 통상 민간 공사인 건축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공사 기간을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지체 상금을 물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마감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비가 조금만 내리면 그 소홀함이 드러나지 않는데 네. 균열이 있더라도 빗물이 들어오다가 비가 그치면 또 이제 들어오던 빗물도 쓱 마르고 없어질 테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비가 오면 결국은 균열을 따라서 그게 실내로 들어오나 봐요. 네, 그렇죠. 제가 실제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보거든요. 네. 최근에도 이제 뭐 메이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 회사를 한번 점검을 했었어요. 네. 이제 공사 중인 현장이었는데 실제 전날에 비가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하는 다음 날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콘크리트 슬래브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누수가 되고 있어요. 이게요. 네. 누수 원인은 결국은 균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르면 이게 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네. 이런 과정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보수를 먼저 했었으면 실제 입주하고 나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사할 때도 벌써 균열 생기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그 공사를 해버리고 떠나고 나면 그냥 그 다음에 비 오면 또 새는 겁니까? 네,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네네. 결국은 그래서 실제 이 물은 구조물이 됐든 또는 네. 옹벽이나 사명이 됐든 한 번 흘렀던 곳으로는 계속 흐르는 거거든요. 이게요. 물의 특성이거든요.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 중에 실제 물기가 있었다 또는 누수가 됐다. 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뭐 보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네. 이런 조치를 취하고 구조물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이번과 같이 입주 후에도 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별 건축물들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왜 도로에서 물이 안 빠지느냐. 이거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배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만드느라고 만들었는데 과도하게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비는 받아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크게 이제 이번에 도로 침수가 많이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지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80년 또는 한 150년 만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네. 기상 이변 원인은 일단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건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 강우가 유입이 되면 이 강우 유입됐던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밖으로 배출을 해주었던 이런 어떤 시설이 이제 설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강우 시설 자체를 빠른 시간 내에 배출을 못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이 돼 있는 거죠. 뭐가요? 도로가요? 도로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또는 지하도 그렇고요. 지하에는 펌프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걸 뽑아내야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도로는 하수구로 배수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뭘 뽑아줍니까? 통상적으로 도로 밑에는 네. 이제 우수관거 또는 하수관이나 우수관이 이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수관이 이제 직경이 저희들 표현으로 이제 직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직경이 뭐 80cm 또는 뭐 1m짜리 네. 또는 1m 20짜리도 있겠죠. 네. 그러면 직경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물이 많이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죠. 단위 시간당.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비가 뭐 150년에 한 번 오는 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2m짜리 뭐 이런 우수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매설되어 있는 것은 뭐 800짜리 정도, 80cm 정도 네. 이 정도가 매설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물이 안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중간에 나뭇잎이나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결국은 물이 차오르고 네. 당연히 넘치고 이런 일이 네. 벌어진다는 뜻이군요. 네, 그래서 물이 차오르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역류를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물 자체가 상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올라오면서 압력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맨홀 뚜껑이 이제 상향으로 튀어서 이게 뭐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가끔 매스컴에서 보시면 비가 오는 과정에서 맨홀 부위가 이게 이제 그쪽에서 들썩들썩. 예, 분수대 같이 쫙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부분은 네. 이런 배수 시설 자체의 용량이 충분해야 된다. 그러려고 보면은 뭐 규격을 확대를 한다든지 네. 뭐 추가로 뭐 그런 관로 자체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막혀 있는 상태죠. 막혀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설계 기준과 예산이라고 하는 건 그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 데이터를 보고 네네. 이 정도에는 맞추라고 했을 텐데 네. 지금은 그럼 비가 많이 오다 보니 그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인 그렇죠. 거죠? 네, 옛날 기준으로는 보면은 뭐 30년 동안에 가장 비가 많이 왔었던 기준을 가지고 네.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기상 이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국지성 호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서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이런 설계 기준이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앞으로 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겠으나 이미 되어 있는 것들도 바꾸지 않으면 비 많이 올 때 비가 이 친구들은 10년 전에 한 거니까 내가 좀 살살 내려줘야 되겠다 하고 내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이미 되어 있는 것도 뜯어서 바꿔야 될 텐데 그럴 수 있거나 그래야 됩니까? 있는 것을 뜯어서 바꿀 필요는 없고요. 네. 실은 그 옆에 추가로 신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를 더 현재 호수관을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80cm짜리의 우수관이 있었다. 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쪽에 뭐 1m짜리라든지 하나를 더 네. 파서 더 묻는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게 더 경제적이죠.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내기는 뜯어내는 어렵고. 것은 이제 이미 현재 보면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굳이 뜯어낼 필요는 없고요. 뭐 추가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굉장히 규모 자체를 크게 해서 네. 더 크게 만들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 우수관이라고 하는 게 동네 곳곳에 있으면 그 이제 우리가 가끔 담배꽁초도 버리고 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네네. 그 흘러 들어간 빗물이 자연스럽게 기존 우수관으로 흘러갈 텐데 그 용량이 부족하면 새로 하나를 더 만들고 그럼 그 맨홀에서 새로운 쪽으로도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서울시가 이제 이번 침수 피해가 있고 나서 예. 뭐 빗물 조류 시설을 더 추가로 신설하겠다. 기존 10년 전에 계획했던 게 이제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됐었고요. 네. 이걸 추가적으로 다시 이번에 이제 좀 예산 해보겠다. 투입을 해서 뭐 빗물 터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배수 시설 네.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교수님은 안전을 항상 강조하시는 입장이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그 저류조들 서울 곳곳에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네, 예산이 그렇죠. 들더라도. 네네. 결국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심이 필요한 거고요. 네. 관심을 현재 가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제 비용이 투입이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개념 하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네. 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얼마나 큰 걸 넣어야 됩니까? 그 지하철만 깔더라도 또 한 1, 2년 또 공사하느라고 도로 막히고 하는 거 생각하면 불편하긴 할 텐데 얼마나 크게 땅을 파야 되는지 근데 감도 안 잡혔어요. 그건 이렇게 지하철 공사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즘은 이제 지하 공사할 때 우리 뭐 GTX 같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네. 다 터널 공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로의 그 교통에 좀 피해를 입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터널 기계가 들어가는 현재 그 반입구라든지 예. 이런 데만 현재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 의사들이 내시경 수술하면서 수술 네. 자국 적게 내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 별로 없고요. 이제 그 물론 반입구 쪽에서는 약간의 이제 문제는 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배수 터널 자체가 아마 이제 저심도 쪽보다는 대심도 네. 지하 한 20m 이하로 갖다 넘어서 이제 가게 된다든지. 훨씬 깊게. 네, 그러게 되면 크게 이제 어떤 주변 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요. 어떤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안전 진단 같은 것도 좀 평소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이번에도 비가 오면 뭐 비에 물 차는 거야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피해가 안 생길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예. 이제 법에 보면은 이제 점검이라든지 진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시설물 안전법이 이제 가장 이 시설물 유지와 관련돼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인데요. 네. 거기에서 정기 안전 점검, 그러니까 이 진단은 우리 사람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검진을 받는 것과 같이 네. 이 시설물도 그렇게 이제 그 체계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기 안전 점검이다 그러면 일반 뭐 양호한 시설이라든지 네. 또는 어느 정도 보통 시설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물들 우리가 네. 일명 이제 D급, E급 이렇게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낡은 건물들. 네, 그렇죠. 예. 노후화된 건축물들. 이건 뭐 1년에 뭐 3회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게 돼 있고 예. 이런 정기 점검 위에 이제 정밀 안전 점검.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외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그 정밀 안전 점검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재건축할 때 뭐 정밀 안전 진단 이런 네. 표현도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런 또 정밀 안전 진단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상태 평가도 하게 돼 있어서 실제 법상으로는 이 다 하도록 돼 점검에 대해서 있는데.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왜 그 안에서 그런 겁니까? 크게 이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네. 뭐 그것은 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해주세요. 실제 이 진단을 하다가 보니까 예. 이 또 대가가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아. 이 진단하는 그 기관들에게 이제 그걸 맡기게 되는데 예. 그래서 정기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택 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게 돼 있어요. 혼자. 네. 그런데 뭐 정밀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기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진단 좋은 기계 써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기계 써야 되고 그 전문가가 역량 있는 전문가가 이걸 이제 진단을 한다든지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비용이 좀 비싸지겠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관리 주체인 건물의 소유주라든지 관리자들은 싼 값에 이 또 진단을 또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네. 심지어 제가 어제 거기 관련된 어떤 단체장과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 3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게 뭐 1,000만 원까지 다양하다. 그러니까 동일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진단 비용 대가가 뭐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1,00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대략 한 4,500만 원짜리는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럼? 그렇죠. 보통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30만 원짜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짜리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질적으로 정밀 어떤 진단이라든지 기초적인 진단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서만 만들어주는 수준. 이런 문제가 그러면 있다는 그 거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사적인 소유물이니까 건강 진단을 하시든 마시든 알아서 할 게 아니라 네. 사실 건강 진단은 본인 한 사람만 수명이 단축되면 그만인데 네. 건물은 자칫하면 이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 그건 그냥 각자 건물주가 알아서 하라고 맡길 게 아니라 마치 그 뭐 저 재산세 내듯이 건물의 연도가 지나가면 이렇게 부과를 하고 네. 그 돈 모아서 나라에서 얼마짜리를 하는 거는 각자 나라에서 알아서 해야지 건축물은 저 건축주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나 내후년에 이거 팔 건데라고 하면 돈 안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건물 소유자들은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를 좀 바꿔야 제대로 네.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면 실제 이제 진단을 하는 이 기술인들도 예. 어떤 그 기술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도 있고요. 실제 적정 대가를 받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주체들도 적정 대가를 좀 지급을 하고 본인들의 이제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건물 관리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수해를 이렇게 겪고 났으면 피해에 따라서 큰 피해 보신 건물도 있고 아닌 건물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양할 텐데 이거 지나고 나면 이제 비 그치고 나면 딱 한 반나절 정도 점검할 시간이 있다면 교수님은 뭐 점검하시겠습니까? 본인 건물이시라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누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누수 위치. 네네. 예.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계속해서 하자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비 이게요. 새는 게 있으면 그건 네네. 어떻게 새는 건지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1차적으로는 보면 이제 그런 부분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 거고요. 네. 겸사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누수 원인을 파악을 하면서 과연 무너질 때가 있느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건물 자체가 무너진다든지. 그건 누수와는 무관한 다른 주제입니까? 다른 주제인데 예. 실은 결국은 누수 부위가 또 이 붕괴되는 요인과 상당히 강해요. 왜냐하면 균열이 있으니까 누수가 됐을 결국은 테니. 이제 균열 부위에서 누수가 되게 되는 거고요.
또는 누수가 되는 원인은 균열 부위라든지 이 콘크리트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틈이 있다는 것은 그가 이제 물길이 생기게 되는 거고 네. 또는 나중에는 비가 안 왔을 경우는 이제 공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가끔 저 천장 어딘가에서 물이 새면 네네. 바로 저 위에 균열이 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균열은 저기 어딘가에 있는데 네. 거기서 샌 물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길을 따라오다가 바로 네. 저기서 똑똑 떨어지는 거라서 네. 저기서 떨어진다고 저 동네가 균열이라고는 봐서도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찾기 어렵다. 건물 다시 짓지 않으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은 비가 오는 과정에서 뜯어보게 되면은요, 이 물이 흐르는 흔적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물이 현재 우리가 마감재가 있었을 경우에는 천장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지만 네. 실제 마감재 이 천장에 있는 마감재를 뜯고 실제 콘크리트 면을 보게 되면 네. 물이 흘렀던 이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 이게요. 콘크리트 벽 속 안에서 흐르더라도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물이 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콘크리트 슬래브가 뭐 21cm면 그 21cm가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번지거든요, 이게요. 아, 길이 보인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예. 물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물이 새는 거니까. 듣다 보니 이 부분은 전문가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비 많이 온 다음부터는 누수가 어디가 되는지부터 네.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네네. 그거는 꼭 고치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 말씀 정도로 정리할게요. 예. 네, 오늘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함께 최근에 그 집중호우와 관련한 건축물 관리와 관련한 등등 다양한 궁금증들 질문 드려봤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잠시 듣고 2부에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투자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상대로 돈을 버는 스타트업인 것 같은데요. 혁신의 숲이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스타트업들을 위한 서비스네요. 그렇죠. 스타트업들한테 그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혁신의 숲이잖아요. 숲. 그 혁신의 숲이 회사 이름입니까? 네, 서비스 이름이고요. 예. 이걸 만든 회사는 이제 마크앤컴퍼니라고 하는 투자도 하고 창업도 하고 하는 회사인데 네. 이 혁신의 숲 흔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좀 봐. 숲을 봐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 네. 근데 스타트업 업계에 딱 들어가면요. 나무 말고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 창업하는 CEO들은 내 창업 아이템 현실화시키고 투자 받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체 그림을 보여줘서 어떤 스타트업 트렌드가 있구나 또는 스타트업 각각을 모아갖고 투자는 이번 달에 얼마 받았구나 이번 달에 스타트업 업계 전체에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왔구나 이런 거 보여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주변에 다른 스타트업들의 정보, 네. 그 어떤 회사가 요즘 돈을 어떻게 벌고 기업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고 그렇죠. 투자를 네. 어떻게 받고 하는 거. 올해 상반기에 투자는 얼마큼 들어왔고 VC들은 얼마나 투자하고 VC들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 트렌드는 뭐고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도 예. 그 돈 되는 곳에다가 이제 삽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하기야 그걸 알아야 또 내가 우리 회사를 어느 정도 가치에 투자를 받을지도 감도 잡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회사가 이만큼 투자 받았다는데 나하고 비슷한 업종인데 그래? 그러면 나도 뭐 나도 이렇게.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스타트업 업계가 그 왜 우리 주식시장 안에 보면 상장 기업들 놓고 보면 네. 상장 기업은 매출도 공개되고 공시도 되고 이른바 정보가 공개가 되니까 네. 투자하는 투자자도 운영하는 경영자도 뭐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그 정보에 의존해서 서로 예. 상호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똑같은 거죠. 서로 근거는 똑같은데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털 이 업계는 이른바 정보 비대칭성이 너무 심각해요. 네가 아는 걸 내가 모르고 내가 아는 걸 네가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피치북, 뭐 크런치베이스 또는 CB 인사이트 이런 유명한 그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업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이 창업했다더라, 그 회사 매출은 얼마나 하더라, 뭐 인력은 얼마나 하더라, 또는 VC가 이번 달에 이 VC는 어디에 투자했다더라, 이런 뉴스, 정보, 인포메이션을 전해주는 스타트업 업계 뉴스 사이트.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거기에 투자 정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인포그래픽,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이런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꽤 유명한 데가 있는데. 지금 있어요. 여기는 뭘 먹고 살아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컨설팅을 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러니까 일단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워낙 많고 인사이트가 충분하니까 스타트업이 창업하려고 할 때 VC들한테 예를 들면 이 회사 투자하세요라던가 또는 뭐 스타트업한테 이 분야에 창업을 하면 투자금이 몰려요. 이런 식의 컨설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의 컨설팅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네. 뭐 경력 컨설팅을 말할 것도 없고 창업부터 모든 걸 컨설팅을 받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일단 시작하고 나서 컨설팅을 받든가 말든가 하죠. 어쨌든 이런 식의 컨설팅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런 식의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도 이제 인더스트리가 되다 보니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혁신의 숲이라는 곳입니다. 이른바 한국의 피치북이라는 곳인데 피치북이라는 건 미국 회사인가 봐요. 네, 미국 회사인데 아마 그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피치북이 매일 거의 보내주는 뉴스레터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 뉴스레터가 웬만한 언론사보다 훨씬 정확하고 훨씬 정보가 빼곡하게 차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들을 갖고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뭐냐면 뭐 인력, 뭐 투자, 사업 상황, 매출, 뭐 최근에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이 얼마다, 수익은 얼마다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궁금은 한데 내가 알아보기에는 참 귀찮은. 알아보려면 너무 손이 많이 가는 네. 그런 것을 대신 알아봐주고 그렇죠. 돈을 네. 받는. 맞아요. 네. 이 회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혁신의 숲? 혁신의 숲 서비스 자체는요. 혁신의 숲이 생긴 건 이제 2021년 10월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지난해고요. 이제 막 숲이 생겨갖고 막 나무 심고 나무 이제 키워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한 4,500개 정도의 정보가 모여 있고요. 이 정보들은 내용을 보면 뭐 고용 현황 몇 명이나 고용했는가, 그리고 뭐 현재 재무 상황, 매출 수익이 얼마인가, 뭐 그리고 어떤 서비스 하고 있으면 뭐 리텐션율이 얼마인가, 이런 재방문율이 얼마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 보유 개수 몇 개인가, 또는 뭐 소비자들이 몇 개나 얼마나 거래하나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SNS 갖고 있으면 SNS 트래픽은 얼마인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그 이른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 한눈에 그래프로 딱 볼 수 있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어보러 가던 거를 내비게이션 딱 틀면 가장 빠른 길이 어디예요? 거기에 중간중간 휴게소 몇 개 있어요. 예. 뭐 어디 들렸다 와도 돼요. 뭐 이런 얘기 다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네, 그거를 최근 36개월 동안의 정보 공개하는데요. 네. 36개월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벌써 월 조회수가 한 40만 회 이상 조회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요즘 최근에 이 회사가 제공한 것들 중에 좀 재밌을 만한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8월 달이니까 7월 지난달 집계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은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요즘 투자 시장 썰렁해졌다고 그러던데. 썰렁해졌다고 하죠. 근데 그게 썰렁해졌다고 하는 건 체감이고 데이터로는 내가 투자 못 받았다는 것만 알거나 내가 투자 안 하는 것만 아는데 전체 이제 숲을 보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죠. 숲이 뭐냐? 149개 스타트업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 투자를 지난달에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분야별로 그러면 이렇게 요즘 투자가 안 된다는데 그래도 1조 원 이상 투자금이 돌면 어디에 투자될까 궁금하잖아요. 딱 들어보면 핀테크 분야가 한 3,200억 원. 그리고 컨텐츠 요즘 이제 뭐 K 컨텐츠니 웹툰 웹소설 이런 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또 투자하는 게 3,000억 원, 그리고 헬스바이오 부분이 1,500억 원 정도 투자했다고 해요. 그러면 요즘 스타트업 쪽에 돈이 요 정도로 되는구나. 안 된다고 하는데 핀테크는 되는구나라든가 뭐 컨텐츠는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투자 받았는지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네, 나와요. 이걸 딱 보면 그 안에서 뭐 비바 리퍼블리카나 토스는 너무 유명하니까. 토스가 지난달에 투자 받았어요? 받았죠. 네, 그때 3,000억 원 투자 받았으니까 누적으로 한 1조 2천억 원 받았다 이게 나오는데요. 나머지 이제 그럼 지난달에 핀테크에서 투자 받은 3,180억 원 중에 3,000억이 토스면 180억 원 빼고요. 핀테크가 뭐 투자를 잘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토스가 투자 받은 거네요. 근데 하지만 요 분야에 투자 받은 거 맞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하기야 토스가 그동안
투자금이 필요했는데 이런 서늘한 분위기에서 그러니까요. 잘 받을 수 네. 있을지도 관심이었는데 맞아요. 네. 3천억이 들어왔군요. 요즘 IPO도 사실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근데 그리고 2위부터가 흥미로워요. 네. 2위는요, 그 글로랑이라는 회사인데 지난달에 120원 투자 받았어요. 120억 원. 120억 원. 예. 근데 예. 글로랑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 네. 아이들도 줌으로 수업하는 등이 익숙해졌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예 본격적으로 아동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면 그 예전처럼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한테 과외시키고 그러는 거 이런 거 아니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20억 원 정도 투자받았고요. 그리고 3위가 네이버 모빌리티인데 이게 렌터카 예약하는 그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찜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여행이 그러니까 다시 인기가 되어 있는데 다들 보면 이제는 여행도 갈 때 교통편을 다 예약하고 가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네. 예전에는 가서 현지에서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찜카에 한 100억 원 투자됐다. 그리고 플러그 링크라는 회사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이에요. 또 전기차, 교육, 여행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스를 제외한 그러니까 덩어리가 아주 큰 매기 말고 작은 스타트업 중에 투자한 걸로는 다 100억 원 정도 안팎인데요. 투자가 어떤 분야로 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이렇게 투자 받았고.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기사로만 접하는 정보인데 네. 스타트업들도 그 사이에서 많은 그 회사들한테 그 인수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창업해갖고 이제 IPO 해서 상장해서 종 땡땡땡 두드리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적당하다 싶으면 대기업마다 팔기도 하는데 네. 이런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공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창업한 건 알려야 하지만 내 회사가 M&A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인수한 회사 몫이지 내가 그걸 알릴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야지 자꾸 알리면 한턱 내라고 전화 오죠. 그렇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얼마에 팔았어 이런 거 자꾸 나오는데 이게 사실 내부 정보잖아요. 예. 근데 2022년 상반기에 혁신에스피 공개한 정보 보면요, 그 가장 크게 인수된 회사가 그 오늘 뭐 먹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쿠켓이라는 회사가 네. GS 리테일에 인수됐는데 이게 인수 금액이 850억 원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사실은 알아보려면 기사도 검색하고 또는 뭐 물어도 보고 오늘 뭐 먹지한테 가서 얼마나 먹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 먹었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850억 원 투자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M&A 정보가 여기에 싹 다 나오니까 이렇게 M&A에 관심이 있는 건 당연히 VC들이겠죠. 투자하는 분들. 네. 이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혁신에스피 꽤 유용한 정보가 되니까 한 번 들어간 사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이 혁신에스피의 특징이죠. 지금은 무료 사이트입니까 이게? 네, 지금은 무료고요. 일단 한 번 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조회할 때 되면 한 번은 했으니까 두 번째는 가입만 해주세요. 그래서 가입을 시켜요. 근데 가입은 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돈을 내는 건 가입하면 또 아니니까.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네. 아직은. 돈은 아직은. 어떻게 벌려고 그럽니까 그럼? 일단 아직은 저기 사람들을 모으는 단계겠죠. 아직은 그렇고. 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마 몇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까 왜 피치 부인이 CB 인사이트들도 다른 나라의 그런 비슷한 네, 서비스 해주는 맞아요. 업체는 뭘로 돈 벌어요? 컨설팅으로 돈을 버는 게 하나 있고 사실은 그 혁신에서본 그 또 다른 모델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요즘 스타트업, 유니콘 이런 거는 많은 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예. 됐으니까 예. 근데 이런 거죠. 상장하기 전에 그 주식 갖고 있었으면 그러면 상장됐을 때 대박 났을 텐데 상장 전에 될 만한 유니콘 스타트업의 주식은 예. 그 회사에서 다니는 직원이거나 투자자 말고는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미리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거래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급전이 좀 필요한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정말 큰 유니콘인데 팔리지는 않아. 그러면 누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장, 이른바 이걸 스몰 엑시트 시장이라고 하는데 스몰 엑시트 시장의 거래 플랫폼을 만들면 그럼 이게 스타트업 주식을 플랫폼이니까. 서로 사고 파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수료 받고 돈 벌겠다. 그렇죠. 네.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그 이제 혁신의 숲에서 이제 혁신의 장터, 장마당.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만들겠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도 필요하고 트래픽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예를 들면 토스가 지난달에 3천억 원에 투자 받은 건 어떻게 아냐 네. 하는 건 토스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면? 정보를 물어보는 건 이 회사 분을 만나 뵀더니
그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왕도는 없다고 해요. 정보는 어떻게든 끌어모으는 건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사를 검색해서 그 데이터를 넣기도 하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들한테 카드 사하고 제휴를 해서 이 혁신의 숲이요. 그래서 그 제휴한 카드 법인 카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인 카드를 매달 쓰이는 양에 따라서 이 회사가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는 뭐 인력은 얼마고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거야 뭐 아름아름 유추하는 수단인 것 같고. 뭐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최근에 이 혁신의 숲이 프리 A 투자 받았거든요. A보다 좀 전 단계인 일종의 약간 투자라기보다는 동업에 가까운 거에 가까운 투자를 받았는데 그 두나무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어요. 두나무는 아시다시피 이제 블록체인 그 코인 관련돼서 꽤 유명한 거래소죠. 회사고. 거래소. 나이스 평가 정보 그리고 넥트랜스, 유니버스 벤처스 그리고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그 제트 벤처 캐피탈이라는 데서 받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혁신의 숲한테 정보를 제공할 만큼의 스타트업이나 투자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들인 거죠. 두나무는 당연히 코인 관련된 회사의 정보 갖고 있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 회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이제 신용도를 평가받아야 투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 제휴를 해서 데이터를 땡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법인 카드도 있겠고, 기사를 검색할 수도 있겠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들과 같은 팀을 먹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최근에 혁신의 숲의 방향입니다. 이런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는 한국에 이 회사 하나입니까? 아니면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가 더 있긴 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더 VC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분야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더 VC가 벤처 캐피탈의 약자인 모양이죠. 그거를 이제 더 VC.com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2016년에 창업했으니까 벌써 구력이 7년, 8년 된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숲도 없고 나무도 없을 때 거기에 사과나무 심기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아무것도 없는데 직접 그 회사에 물어봐서 원시적으로. 그래서 매출 얼마예요? 뭐 인력 얼마예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주먹구구식인데 데이터가 지금은 누적 데이터, 투자 데이터가 2만 5천 건 이상 쌓였고요. 들어가서 보면 웬만한 회사 투자 정보 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서 이제 이 더 VC에 우리 스타트업 정보를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더 VC의 정보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 스타트업이 그 업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이른바 인증 효과를 기대하는 스타트업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이런 회사들은 정보를 모아서 그 정보를 판매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장이 작을 것 같고 드리는 품에 비해서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 비상장 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 스몰 엑시트 시장을 만들어 보자. 건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시간 거래가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엄청 많고 거래 대금도 많을 텐데. 맞아요. 이건 뭐 하루에 한 건이나 거래될까요? 그래서 이게 거래소 모델로 돈 벌기가 이게 잘 되려나? 그러니까 거래가 여기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도 나도 사고 팔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코인 거래에 비하면 거래 횟수나 거래 양이 적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를 사고 팔고 싶어하는 공급과 수요는 존재한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것에 관심 있는 시장도 있고 그걸 얼마나 키울지는 일단 두고 볼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혁신의 숲을 처음 만들 때부터도 이런 데이터 만들어도 누가 사겠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들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 수요는 있어서 뭐 월 20만 명 이상이 보는 사이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스타트업 창업자들한테는요. 일단 작은 가능성만이라도 일단은 거기서 큰 결과를 보는 낙관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 엑시트 시장이 작아 보이긴 하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은 정말로 생각보다 이 시장이 커지면 그러면 분명 회사의 기둥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정보가 필요한 업계들이 꽤 있겠네요. 예를 들면 맥주 파는 호프집 사장님도 요즘 맥주 시장이라든가 호프집 시장의 정보는 알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본인은 모를 거고 그런 분들이 꽤 되면 중간에서 그런 정보를 또 연계해주면서 또 점포 매각 이런 것도 좀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 아주 큰 사업까지는 아니라도
뭐 충분히 가치도 있고 먹고 살기도 괜찮은 그런 정보 중개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게 보통 이제 업계지라고 하는 월간 예. 맥주 뭐, 예. 뭐 이런 거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거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항상 결국은 어떤 인더스트리가 생기면 알겠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주고 음. 그걸 갈급한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큰 사업이 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예. 업계가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는 된다. 그걸 그런 지탱할 만한 정보들. 돈을 벌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그런 거 좀 잘 살펴보자. 네. 알겠습니다. 월간 맥주 생각해 봅시다. 턱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와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